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을 함께 진행하는 1호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사건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목만 봐도 어떤 컨텐츠인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유는 2018년이 된 현재의 입장에서 나와 있는 여러가지 증거들, 당시 2004년, 2005년을 거치면서 핀란드 정부에서도 청문회를 거치고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현재의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섞었을 때 과연 범인에 대한 흔적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지, 대다수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사건의 현장 사진은 대부분 이런 모습을 띱니다. 뭔가 사진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함께 2018년의 입장에서 정확한 사진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시의 모습이 어떻게 확인이 되었던 건지 그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핀란드 최악의 미제 사건, 보돔호수 집단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제가 함께 먼저 출발할 공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함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제가 함께 사건 현장으로 가게 될 공간은 핀란드입니다.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핀란드 에스포 근교에 있는 보돔호수라는 부분인데 바로 사건 현장이 이곳입니다.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고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리적 특색입니다. 여기가 보돔호입니다. 호수처럼 있는 곳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리적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사건이 발생된 지역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뭔가 숲이 되게 많이 있는 곳입니다. 1960년 6월 5일, 과연 과거에도 그랬는지 시간을 계속해서 뒤로 거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984년,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거에도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 당시 예전에도 숲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유추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1960년 6월 5일 일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목수였던 이름 리스토시렌이라는 한 남자였습니다. 그날도 나무를 자르기 위해 이 공간에 오게 됩니다. 이유인 즉슨 보시다시피 남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뭔가 해수욕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로서 뭉쳐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공간이다 보니까 대부분 나무를 캘 때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쪽, 시내에서 벗어난 쪽에서 이쪽에서 이제 복수일로 나무를 캐려고 했던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해보면 강원도에 있는 경포대, 경포호라고 하죠. 이 보돔호수가 보돔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에 와서 아무렇지 않게 나무를 캐려고 준비를 중이었던 거죠. 이렇게 차근차근 숲속으로 깊게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곳에서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나무를 캐기 위해 들어갔던 공간이었는데 눈앞에 무언가 이상한 장면이 보였던 거였거든요. 바로 여기가 그 현장입니다. 앞에 보돔호가 보이고요. 이 현장의 사진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면 그대로 재현하면 딱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 목수의 시각에 눈 앞에 하나의 텐트, 그리고 왼쪽엔 오토바이. 근데 그냥 뭔가 누군가 캠핑족이 와서 그냥 캠핑 하나보다 라고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텐트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지나가면서 보려고 했는데 텐트가 무너져 내려가 있었거든요. 거의요. 뭉개져 있는 형태였으며, 그리고 뭔가 겉에서 봐도 느낌이 이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 뭔가 되게 이상한 소리가 나서 그 근처에 가서 무언가 하고 살펴봤는데 그 안을 보자마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사건 현장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경찰은 1시간 뒤인 1960년 6월 5일 일요일 낮 12시에 이 사건 현장에 직접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실제 사진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차 밑에 있는 게 실제 현장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경찰들이 타고 온 자동차고요. 이 모습뿐만 아니라 텐트의 모습은 이런 모습. 억지로 펼쳐본 겁니다. 원래는 다 이렇게 누워서 눕혀져 있었고 그 위에 이게 시신 같은 게 있었던 상태였고요. 눕혀져 있는 형태를 위로 한번 올려봐 본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텐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리고 이 내부에서 발견된 시신도 굉장히 다 들었을 때 텐트는 요 정도였습니다. 1960년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뭐 그렇게 좋은 텐트라고 볼 수는 없고요. 뭐 일반적인 천막처럼 쳐놓은 텐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텐트에 대한 실제 사진은 조금 이따 다시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현장 자체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텐트는 다 눕혀져 있는 상태, 뒤엉켜져 있는 상태였고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위에 안에 꼬여서 시신이 함께 있었던 거죠. 이 안에서 발견된 사람의 형태는 총 4명이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3구의 시신 그리고 1명의 중증의 부상을 입은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신없이 처참하게 보이는 사건 현장까지. 그리고 그 4명이 있는 남자 둘, 여자 둘이었는데 이 소년소녀 모두 다 둔기에 맞아서 처참한 상태로 확인됐던 모습이었죠.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사진 편의상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좀 흐리게 나와 있는 면도 있고요. 가까이 찍지 않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으실 텐데 그 위에 포개져 있는 형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현장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러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어느 정도 예측은 되실 거라고 생각을 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원은 총 4명.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 마일라, 이르멜리, 비오크룬트. 그리고 두 번째 아냐 툴리키메키. 저는 앞으로 비오클룬트란 말이 너무 길어서 첫 번째 여자를 마일라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메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 이름 세포 안테로 보이스만, 편의상 세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닐스 비렐름 구스타프손, 그냥 구스타프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명의 신원이 확인이 됩니다. 각각 나이를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마일라의 나이는 15, 그리고 메키의 나이도 15, 그리고 보이스만과 구스타프손은 둘 다 18살이었습니다. 이들은 1960년 6월 4일 바로 전날 토요일날 청소년 4명이 에스포시에 있는 외곽 보도모 근처에 야영을 가자, 놀러가자 라는 취지로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놀러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중 유일한 생존자는 구스타프손 1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사망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거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사건 당일에 대한 진술부터 이야기를 하나씩 깊게 파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건 당일의 진술은요, 누구의 말만 믿어야 되냐면 목격자와 생존자인 구스타프손의 당시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1960년 당시 구스타프손 구조가 되자마자 당시에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당시 구조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4명은 함께 헬싱키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놀러왔고 당일 밤 12시까지 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놀다 잠이 들었다가 한 2시경에 깼는데 깨고서 또 할 게 없어서 다시 놀러 나갔어요. 남자 둘은 그 앞에 있는 강가에 가서 이제 낚시를 했고 여자아이들은 호숫가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놀다가 4시경에 다시 들어와서 텐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구스타프손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당시 목격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목격자가 좀 많이 없었습니다. 경찰 초창기에는 주변에 해수욕장도 있다 보니까 목격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보도모 외곽 지역,
그리고 너무 위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목격자가 없었던 거죠. 어떤 목격이 하나 있었냐면 오전 6시, 새벽 6시쯤에 다른 청소년들이 놀러 나왔다가 멀리서 야영 천막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거기서 금발의 남자가 현장에서 나오는 걸 봤다 라고 얘기하는 진술까지가 전부 다입니다. 1960년 이 사건이 터지고 나온 사건의 진술은 이게 끝입니다. 확실한 건 밤 12시까지 놀고 2시까지 잤고 2시에서 깨서 4시까지 놀다 4시에서 잤고 그리고 6시에 다른 목격자가 여기에 금발의 남자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럼 아마 사건이 발생됐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시간, 이 진술의 신빙성이 전부 다 맞다면 4시에서 6시 사이에 아마 일이 발생됐다라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는요, 우리 사건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신과 생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시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는지 정확하게 보여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서 나온 걸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조그만 텐트에 저렇게 서로 엉켜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텐트가 이미 위에 천이 다 덮여져 있는 상태, 찢어진 상태. 그리고 가장 맨 위에 있었던 사람이 구스타프손이었습니다. 자, 어떤 상태로 발견된 거였냐면 당시에 이제 발견됐을 모습 자체입니다. 시신의 모습을 보면 맥키와 마일라, 세 남자는, 남자와 여자는 알 수 없는 사람 혹은 사람들에 의해서 칼, 둔기 두 가지의 상처가 있습니다. 즉 머리에 둔기로 맞은 상처와 예기라고 하죠. 칼 같은 걸로 찢혀진 상태, 칼에 찍힌 겁니다. 그런 상처가 확인됩니다. 유일한 생존자였던 구스타프손은 머리에 뇌진탕 이제 증상이 좀 있었고요. 턱뼈, 얼굴뼈, 안면 타박상 정도만 확인됩니다. 가장 피해도가 적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 구스타프손의 여자친구였던 마일라가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대로 하의가 벗겨진 채 확인이 됩니다. 천막이 눕혀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실제 이 마일라라는 여성은 이 피해자들 경우에 가장 심한 상태의 피해를 보고 확인이 됩니다. 일단 뭐 바지가 벗겨져 있는 건 둘째 치고요. 이 여성의 경우에는 칼, 예기 같은 걸로 온몸에 15군데의 자상이 확인됩니다.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칼로 사람을 찔러서 살해해서 한 부분에서는 마일라가 유일했던 사람. 나머지 사망한 둘은 그냥 둔기를 머리에 맞아 사망한 상태. 구스타프손은 그냥 얼굴, 턱 같은 데서 맞아서 깨진 상태. 딱 이 정도로만 확인됐던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과 시신에 대한 모습과 생존자에 대한 모습에 대한 전달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사건 현장에 대한 이제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건 현장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둔기와 예기, 즉 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둔기라고 얘기할 만한 거는요, 그리고 칼이라고 얘기할 만한 건 가지고 와서 가지고 간 겁니다.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이게 계획적인 건지 우발적인 건지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계획적 범죄라면 칼을 들고 무슨 목적으로 이 안에 왔을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마일라의 하의가 벗겨져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일라는 실제로 성범죄에 대한 어떠한 증거물, DNA나 정액 반응이나 어떤 것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둔기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다였습니다. 두 번째, 텐트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텐트의 모습을 여러분과 방금 공개된 사진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텐트의 그동안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많이 확인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텐트의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찢어진 것만 보면은 되게 많이 찢어졌네? 이거 뭐 곰 같은 야생동물이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왜냐면 난도질이 막 이렇게 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왼쪽에 크게 찢어지고 오른쪽에 찢어진 거 말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피입니다. 저기가 찢어진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현재 복원된 그때 당시에 똑같은 텐트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텐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텐트가 그렇게 눕혀져서 그리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보인 모습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뭔가 뚫고 들어갔다라고 보는 부분 자체는 두 군데 정도, 크게 봤을 때 그 정도로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얼룩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피해 흔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찢어진 흔적에 대해서는 옛날, 과거의 이런 사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요. 현재에 있는 거 가지고 좀 보게 되면 이 사진에서도 몇 가지 힌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흔적을 보면 분명히 둔기로 찢은 건 아닙니다. 날카롭거든요. 분명히 칼 같은 걸 갖고 온 게 맞는 겁니다. 칼 같은 걸로 찢고 그리고 들어갔다라고 보는데 칼이 길까요? 짧을까요? 사실 칼이 긴 칼이다 짧은 칼이다. 뭔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도검처럼 긴 검 같은 형태라서 긁었다라고 보기엔 형태 단면 자체가 이렇게 찢어진 형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찢으면서 내려갔다는 느낌이라 그렇게 큰 칼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일라에 있는 자상을 봐도 그렇게 긴 정도의 칼은 아니었던 거죠. 일반적인 그냥 칼 정도. 그 정도의 길이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진을 주목해서 보시면 안쪽으로 말린 게 혹시 보이십니까? 안쪽으로 말려있는 것. 즉 밖에서 안으로 침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에서 밖으로 찢을 때의 모습과 밖에서 안으로 찢을 때 들어가는 칼의 모양이 다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외부 침입을 해서 들어가서 일을 저지른 게 맞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분명 사건 당시에 4명이 이 안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4명이 이 안에서 자고 있었다라는 진술이 맞다면 이 안에서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1명? 2명? 1명일까요? 1명이라면 왜 2군데를 찢었을까요? 아니면 2군데를 찢으려고 찢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뭔가 살인 현장이 처음에 벌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뭔가 일이 칼을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그 시신이 어딘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2차적으로 찢은 걸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론은 조금 이따가 함께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현장에서 특이한 점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없어진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스타프손 생존자의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두 소년의 가죽 재킷이 없어졌습니다. 옷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타고 왔던 오토바이의 열쇠가 사라진 상태로 발견됩니다. 다른 건 발견이 안 되었지만 신발은 확인이 됐는데 신발은 이 현장에서부터 500m 떨어진 곳에서 신발이 확인은 됐습니다. 바로 이 신발입니다. 근데 이 사건 현장에서는요, 무언가 없어졌다는 건 알겠는데 이상하게 없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당시 물놀이를 해서 자신들의 옷을 밖에 말려놨던 여자아이들의 옷이 있었는데 여자아이들의 옷은 밖에 그대로 걸려있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라진 물건과 남겨진 물건에 대한 이야기까지였습니다. 사건 현장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 사건 현장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해봐야겠습니다. 자, 생각을 좀 같이 현실적으로 해볼 건데요. 당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당시 초동수사가 좀 잘못됐습니다. 현장을 봉쇄를 하지 않아서 경찰관 및 구경 온 사람들이 다 섞여서 증거가 소실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소지품을 찾기 위해 군부대까지 동원됐으나 찾은 건 신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천막부터 조금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살인범 혹은 살인범들은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아마 거기 있는 피해자들을 공격했을까 라는 부분과 천막 밖에서 천막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찔렀을까에 대한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제가 이게 어떤 소리가 되는 거냐면 만약에 여러 명이라면입니다. 여러 명이라면 진짜 한 2~3명이 들어간다면 그냥 들어가서 제압을 하고 뭔가 묶었다든가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혼자서 여기에 들어가서 만약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뭔가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 다 도주할 가능성, 도망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여기 지금 상처 중, 여기 텐트에 있는 상처 중에 두 번째 왼쪽에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뭔가 출입구처럼 정확하게 네모반 듯하게 잘랐다는 느낌이 든다면 왼쪽에 있는 모습은 뭔가 급하게 동그랗게 홀만 뚫어놨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던 겁니다. 그리고 피에 대한 부분도 유독 많이 묻어있고 시신이 발견됐을 때의 모습을 보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둘러싸인 형태로 발견됐잖아요. 이런 형태입니다. 어느 정도 추측컨대 천막 밖에서 천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찌르고 거기서 둔기를 바깥에서 휘둘렀다면 4명이 있는 사람, 바깥에 도망가고 싶지만 못 나가는 상태, 만약에 안에 들어와서 공격을 했다면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서 혼자였다, 제압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밖에서 그냥 구타를 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바깥 공간으로 나온 사람이 딱 한 명, 구스타프손 한 명이었던 거죠. 구스타프손은 왜 바깥으로 나와 있었을까? 물론 구스타프손의 진술이 맞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면 신발이 벗겨진 상태, 그리고 혼자 바깥에 끄집어내진 상태,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홀이 뚫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만약에 여러 명이서 같이 함께 한 거라면 차라리 붙잡아 놓고 결박하고 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모를까? 이거는 너무 단기간에 이 안에서 집중적으로 그냥 단순 폭행을 저지른 게 아닐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일리란 여자. 마일리란 여자가 뭐가 이상하냐면 15살 소년데 칼에 15번이나 찔렸습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바지도 벗겨진 채로 확인이 됐고요. 그냥 죽이려고만 했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끝나는 문제로 나왔어야 되는데 왜, 어째서, 무슨 이유 때문에 칼로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찔렀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구스타프손은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인범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혼자일 수도 있고 뭐 2명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압하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에 많지 않다라는 그 조건을 깔고 왜 이런 일을 저질렀고,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죽이는데 왜 한 명에게만 유독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성범죄에 대한 목적도 없었는데, 그리고 무언가 이상한 둔기와 그리고 칼을 같이 썼다라는 문제죠. 되게 이상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 하필 마일리에게 목적이 갔을까? 자, 그러면 우린 뭔가 사람을 죽이는 쾌락을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돈이 목적이었을까라고 보기엔 돈에 대한 목적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성범죄, 강도 이런 쪽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무언가 분노적인 거? 뭔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사이코패스처럼 그렇게 해서 찔렀을까? 근데 왜 하필이면 아이 한 명만? 분명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15살 아이에게 원한이 있지 않는 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남자 소지품만 가져갔습니다. 남자 신발 하나. 그리고 가다가 길에서 벗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켓을 가져갔습니다. 어느 정도 추측이 됩니다. 신발을 가져간 이유, 아마도 자신의 족적, 자신의 흔적을 없애기 위한 첫 번째 방침이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옷을 가져갔다. 아마 분명히 살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옷도 피범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아마 가죽 재킷을 입고 이동하지 않았을까가 되게 합리적인 판단인 겁니다. 그러면 남자일 확률이 크겠네요. 아마도 여자아이의 옷을 가져가지 않는 것, 그리고 남자아이의 신발 하나, 그리고 옷 하나 가져갔다는 거 봤을 때 여러 명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한 명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사건 현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봤을 때 범인이 혼자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목적 자체는 정말 뭔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느낌이 강한데 무언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저희도 이걸 봤을 때 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범행을 저지른 건 처참하고 뭔가 되게 끔찍하게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뭔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한 것 같은데, 근데 가는 것, 현장을 떠난 모습은 너무나도 계획적이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결국 이 수사는 답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목격자 및 생존자의 최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구스타프손에게 당시 사건 기억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맞은 구타의 흔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최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스타프손은 최면 결과 이런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금발의 한 남자가 쇠파이프로 갑자기 때린다. 그리고 텐트를 찍고 나를 꺼냈다. 나는 그 사람의 눈과 마주쳤다. 그 사람의 눈은 무언가 검으면서도 붉은색 눈이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몽타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시의 몽타주입니다. 근데 이 몽타주가 조금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금발의 이런 얼굴의 몽타주. 어떻게 보면 사실 핀란드에선 굉장히 흔하게 생긴 얼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 약간 중년 남자라면 누구나 그럴 법한 얼굴. 그러니까 뭔가 특징적인 걸 찾아낸 게 아니라 그냥 얼굴의 형태 정도로 윤곽만 따놔서 얘기를 한 거라 이런 사람을 만약에 찾으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일 확률이 컸다라는 거죠. 신고도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을 봤다. 자, 이런 진술들이 나오기 시작하며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목격자, 즉 용의자죠. 당시에 여러 용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노동부에 있었던 루오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알리바이 확인돼서 없어졌고, 그리고 소니엔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평상시에 그 사람은 폭력 범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체포하려고 봤더니 이미 다른 범죄 때문에 재판을 받고 감금되어 있는 상태, 즉 범인 현장에는 없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러다가 한 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남자. 이름은 한스 아스만이라고 부릅니다. 한스 아스만이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회자됐던 이유 첫 번째 중에 하나는 바로 몽타주와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호수 근처에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행적이 되게 이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됐던 6월 5일, 그 다음 날이었던 6월 6일 날 자신의 머리를 삭발을 합니다. 금발이었거든요. 그 머리를 밀어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상쩍었던 거죠. 그리고 사건 발생됐던 다음날 머리를 밀었던 6월 6일날 헬싱키에 있는 외과병원을 방문했는데 뭔가 되게 때가 껴있는 더러운 손톱과 옷은 뭔가 붉은색 자국 얼룩들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와서 당시에 치료를 했던 의사는 이거 분명히 한스 아스만이 범인이다 라고 의심을 하고요. 당시에 근무했던 모든 사람들도 이 사람을 그때 당시 이상하게 봤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더 깊게 파고 들어가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바로 이분은 이름 요르마 팔로라는 분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총 3권의 책을 쓰십니다. 범인의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셨던 거죠. 바로 한스 아스만이 범인이다. 이 사람이 범인인 거에 대해 주장을 책 3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긴 했는데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목격자의 진술, 머리를 민 뭔가 이상한 행위, 그리고 이 사람 한스 아스만이 전 KGB 소속 첩보요원이었다고 합니다. 전 KGB 소속 요원의 첩보요원이었기 때문에 살해를 저지른 부분 그 이후에도 굉장히 치밀하게 군에서 배웠던 대로, 첩보기관에서 배웠던 대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동한 것이다. 그리고 둔기에 대한 부분도 일상적이지 않은 둔기를 쓴 것. 이렇게 사건으로 지목이 됩니다. 근데 이건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요르마 팔로라는 사람, 그 분의 주장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한스 아스만이 당시에 범인으로 지목을 심하게 받았던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독일인입니다. 1960년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서 별로 독일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경찰이 처음에 한스 아스만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강도 높게 하다가 이 부분이 깨지게 됩니다. 이게 왜 깨졌냐면 단순하게 깨진 문제인데요, 당일날 아내 몰래 바람을 피고 있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 당일 밀회, 즉 바람을 피고 있었는데 당시 불륜녀의 진술만 가지고는 경찰도 믿을 수 없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확인이 됐던 겁니다. 당시에 불륜녀 집에 파티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다 한스 아스만 있었어요 같이 라고 모두 다 진술을 하는 바람에 알리바이가 당일 성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죄는 무죄 처리가 됩니다. 물론 저희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범인이라면 얼룩덜룩한 피가 묻은 옷을 입고 병원에 갔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의문점이었습니다. 왜냐면 가죽 재킷까지 입어서 밖에 나올 정도로 철두철미했던 사람이 왜 도대체 거기에 갈 때는 피가 묻은 상태처럼 왜 갔을까? 그게 첫 번째 의문점이었고, 알리바이가 성립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자분은 저것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근거를 대시기는 하지만 암묵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당시의 상황, 시대적 배경에 대한 게 초점이 좀 맞춰져서 얘기가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혈흔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혈흔인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게 뭔가 다른 이상한 액체가 묻은 건지 아니면 무언가 먹던 음식이 묻은 건지는 알 수 없겠지만 말이죠. 어찌됐든 첫 번째 용의자였던 한스 아스만은 이렇게 알리바이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남자가 좀 중요합니다. 이름 칼 발데마르입니다. 이 사람은 보도모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남자인데요, 평상시에 캠핑족을 굉장히 혐오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캠핑 온 사람들과 싸우다가 폭력을 휘두른 바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살인사건 직후 그 살인사건이 통해서 터지고 얼마 안 있다가 자신의 집에 있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아예. 그래서 당시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의붓아들이었습니다. 본아들이 아니라 친아들이 아닌 의붓아들이 아마 발데마르가 우물에다가 흉기를 버리고 메운 거예요 라고 추측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영장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당시에 발데마르의 용의점이 알리바이가 확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와이프가 집에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버렸거든요. 결국 용의점 판단이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칼 발데마르는 9년이 지난 1969년 보도모에서 자살을 합니다. 죽었습니다. 그 자살이 되고 난 직후 1969년 그 자살 직후 아내가 언론사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년 전 남편이 자신에게 와서 자기하고 같이 있었다라고 알리바이를 얘기해주지 않으면 자신을 죽이겠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도 1969년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기 전에 술에 취해서 보도모스에서 자기가 아이들을 죽였다라는 말을 고백했다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칼 발데마르요. 정말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우물을 정말 파내서 거기 안에 있는 걸 확인해봤어야 되는데 당시에 아내의 말만 믿고 더 이상 수사를 안 했다는 거죠. 되게 의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의 내용만 가지고 저희는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칼 발데마르에 대한 사진이 없어서 이 사람에 대한 내역, 2004년 발표됐던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조금 독특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칼 발데마르는 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머리 쪽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평상시에 횡설수설 같은 걸 되게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뭔가 좀 분노적인 부분도 분명히 표출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쪽에 트라우마 같은 걸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심했던 남자로서 확인이 됩니다. 정신적 문제로 인한 사람. 이게 첫 번째 한스 아스만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이 들어갔던 게 뭐였냐면, 왜 사람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죽였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죽였을 때 그 이유, 무언가 자신의 분노나 이상한 것들이 표출됐고 거기서 살해를 저지르고 정신적 문제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 9년 뒤에 자살한 게 혹시 양심에 대한 가책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역으로 얘기했을 때 뭔가 좀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횡설수설을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신이 보도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떠들고 다녔던 게 정말 진짠지 아닌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한쪽은 정신적 문제로 인한 폭력적 성향의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양심에 대한 가책을 느끼고 자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한쪽에서는 횡설수설했던 사람의 말을 믿을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이었죠. 이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청문회에 올라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용의자가 확인됐습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확인된 용의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이 남자, 구스타프손입니다. 사건 발생 44년 뒤인 2004년 3월 구스타프손을 필리핀 검찰이 체포합니다. 그리고 2005년 당시에 핀란드 국립수사국은 새로운 법의학 기술에 따라 아주 오랜 시간 45년 전의 미스테리를 드디어 해결했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범인이 구스타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근거를 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스타프손의 증언이 이상하다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구스타프손은 그때 당시 자기가 낚시를 할 때 다른 텐트 근처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새벽에 봤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당일날 자신이 잡은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조사 결과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나는 그때 잡은 물고기를 다 놔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시에 잡았던 물고기도 확인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때 당시에 낚시를 했는지, 그리고 낚시를 하면서 물고기를 정말 잡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일단 첫 번째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혈흔 기법을 확인해 본 결과 범인은 분명 구스타프손일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신발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신발에 여러 가지 색깔들이 보이실 겁니다. 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건 신발 좌측 우측 모두에다 다 확인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혈액은 구스타프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혈액입니다. 즉, 검찰은 구스타프손만 혈액이 묻지 않았다. 즉, 구스타프손이 당일 술에 취해서 친구였던 남자 보이스만과 뭔가 몸싸움을 벌이다가 거기에 있는 남자, 친구 남자에게 턱을 맞아 턱이 부러졌고 그거에 격분해서 싸움이 났고 그렇게 살해를 저질렀다. 싸움이 났던 계기는 마일리를 뭔가 강간하려고 하다가,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일이 터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검찰은 그렇게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그 친구였던 거죠. 난 친구와 마일리는 둘 다 핀란드인이 아니라 스웨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강간하려고 이제 구스타프손이 이제 마일리를 강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포라는 그 친구가 와서 말렸고, 그것 때문에 칼을 찌르고, 그리고 몽둥이를 썼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살인도 목격이다 보니까 전부 다 저지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며 DNA 분석을 하며 혈흔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다 했던 겁니다. 구스타프손의 혈흔만 유일하게 없다. 만약 범인이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으면 구스타프손의 혈액도 조금이라도, 왜냐면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신발에 묻었어야 되는데 이게 왜 묻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몰고 왔던 거죠. 하지만 당시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2005년 10월 7일 구스타프손은 모든 기소 내용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변호사가 했던 얘기의 문제였습니다. 신발에 구스타프손의 혈액이 묻지 않은 이유는 신발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에 신었다면, 마지막에 신었고 그게 바깥으로 노출된 상태로 확인이 됐는데 발이, 그런 상태면 남들하고 이제 피가 섞이지 않을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강간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둘은 원래 사귀는 사이였는데 뭐하러 굳이 강간을 하려고 했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작에 대한 문제인데, 자신이 그러면 그런 일을 저지르고 뇌진탕이 올 만큼 자해를 한 뒤에 거기에 쓰러져 있었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렇게까지 자신의 둔기와 흉기를 썼다면 도대체 그 둔기와 흉기는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보동호흡 지하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신발이 500m가 더 나가서 확인됐습니다. 만약 구스타프손이 범인이라면 그 신발을 거기다 어떻게 가져다 놨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맨발로 신발을 거기다 놓고 그리고 다시 걸어와서 맨발로 거기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게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 라고 변호사는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은 무혐의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석방을 하게 되죠. 구스타프손은 핀란드 정부의 위자료로 44,900유로를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자신을 모독한 신문사까지 고소를 합니다. 하지만 신문사 고소는 전부 기각 처리됩니다. 즉, 범인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나오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혐의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의 견해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거 혹시 싸움의 범죄, 그러니까 성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와 살인의 범죄가 다른 사람 아닐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칼이 범인인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시끄러운 걸 싫어합니다. 캠핑족들이 떠드는 걸 너무 싫어하는 상태인데 그 안에서 뭐 다툼이 있었건 얘기가 막 있다가 성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터져서 시끄러운 상황에서 그때 혹시 와서 구타를 한 게,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게 혹시 칼이 아니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이외에 제3의 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증거들이 남기고 싶어하는 이야기, 그리고 텐트에 묻은 혈흔 방향. 분명한 건 텐트에 묻은 혈액을 지금의 입장에서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구스타프손은 누가 봐도 의심스럽습니다. 자신이 끌려 나왔고 위치를 받고 눈이 마주쳤고 구타를 당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가 튀긴 부분이 맞지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변호사는 44년 전의 기억입니다. 피가 어디로 튀고 어디로 움직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라는 이야기에 재판부도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각종 자료와 내용들을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땐 범인이 가장 가까운 게 누구 같나요? 물론 범인은 살아있거나 죽었을 겁니다. 범인이 한 명이었을지, 우연히 두 가지 사건이 한 번에 벌어진 걸지, 이 사건은 58년의 미스테리이자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핀란드 최악의 미스테리이기도 합니다. 1월 미스테리 극장의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자유롭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기소 내용으로, 그러니까 핀란드 검찰은 지금도 똑같아요. 이거 구스타프손이 범인이다. 이유는 너무 단순한 것. 텐트 안에서 다 때려 맞았는데 텐트 안에 나온 피는 구스타프손의 피가 없다. 그리고 구스타프손만 텐트 가장 위에 나왔다. 그러니까 다들 텐트 안에서 휘말린 채 확인이 됐는데 자기 혼자 가장 겉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인이 끄집어냈다라고 보기에는 냈으면 더 때리거나 죽였어야 되는데 사람이 막 이렇게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죽인 것도 아니고 살려놨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그냥 둬버렸으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건 신발에 대한 문제예요. 구스타프손의 신발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신발인데 이 신발은 어떻게 그럼 500m 현장에다 갖다 놨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당시 검찰은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신발이 따로 있었다. 물놀이를 하러 간 거기 때문에 이런 슬리퍼 같은 또 다른 신발을 분명히 챙겨갔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신발에 대해서 범행을 처음에 이걸 저지른 뒤 그 현장을 은폐하고 싶은 마음에 옷가지라든가 이런 걸 좀 추스려서 그걸 가지고 가서 버리고 들어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죠. 그거는 증거가 없는 억지 진술이라고. 그건 말 그대로 시나리오를 쓴 거니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넘긴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뭐 어느 정도 얘기는 했지만 이게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구스타프손 말고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번째 용의자였던 칼이 진짜 그 사람 현장에 있었던 애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칼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보도모에서 매점 운영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뭐 큰 적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보도모에서 항상 시끄러운 일 있을 때마다 되게 싫어했다고 해요. 실제로 폭력 사건도 과거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매치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두 가지를 매치시켜서 예를 들면 둘이 짠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그 4명 사이에서의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시끄럽다거나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새벽에 그걸 듣고 그 칼이 와서 분노를 못 참고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때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저지르고 그 이후의 행동을 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구스타프손의 진술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 옛날 일이라서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최면 수사를 해서 나온 몽타주의 문제도 있었어요. 이게 빨리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18년 이상이 지나서 이제 최면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최면이라는 건 여러분 그 사이에 얘기를 듣잖아요. 사람이 분명히 이 사건과 관련돼 노출된 게 되게 많았을 거예요. 금발이었던 사람이 봤다더라, 누가 목격자가 나왔다더라, 이 얘기를 한동안 안 들었을 거예요. 여러 번 들었을 거라 기억의 왜곡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최면이 무조건 부정확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8년이 지난 입장에서 그때 당시의 기억을 다시 뒤집어 봤을 때 과연 그때 당시의 모습, 그리고 너무 기억에 대한 왜곡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옛날부터 얘기를 자꾸 들었고 금발이었다 라는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최면을 했을 때 과연 그 진술이 맞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견해도의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미제 사건 아시잖아요. 대부분 초창기에 이제 뭐 초반에 뭔가 사건 잘 정리 못하고 초동서 잘못하면 문제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기억이 희미해질 법한 일인데 사람들의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의 기억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서운, 그게 기억의 왜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다 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관점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같이 친구들끼리 놀았어도 친구들이 해줬던 이야기들, 그런 게 이렇게 들어오면 기억에 왜곡이 생기고 최면을 걸어도 그때 기억이 그런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연 그게 가능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물론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구스타프손에 대한 혐의가 분명히 없다라고 판단하진 않지만 의심점이 있긴 하지만 정확한 증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무혐의로, 당시 핀란드 경찰은 무조건 잡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못 잡은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사건이 종결 처리, 이제 진행돼서 종결 처리가 돼버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의심스러운 게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왜 구스타프손만 가장 밖에 있었을까? 그리고 왜 구스타프손을 바깥으로 꺼냈을까요? 그러니까 저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안에 있던 사람을 그냥 때린 건데 그걸 왜 굳이 칼로 찢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구스타프손을 바깥으로 끄집어냈는지, 그게 되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사실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신발을 신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라고 한다면 뭐 발만 끄집어내면 상관이 없지만 그 위에 누워 있었거든요. 아예 텐트 위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렴풋이는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미스테리하죠. 누구도 답을 낼 수 없죠.
누구도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범인이다라고 얘기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억지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핀란드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사실 이 컨텐츠는 제가 토사팩에 낼까를 고민을 하다가 왜 이를 미스테리 극장에 넣냐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스테리예요. 절대로 풀려날 수가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안 풀릴 것 같아요.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같이 그냥 생각해 본 그런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미스테리하게 난리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몽타주 때문인데,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미스테리물처럼 알려졌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장례식장이었습니다. 3명이 이제 공동 장례식을 함께 했는데 그 장례식에 나타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 이 남자 누구냐고. 그러니까 몽타주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그런 얘기들까지도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아예. 미스테리하죠.